진술 과정에서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만 진술한다면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석정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어서 판결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건은 중간간, 즉 성범죄 사건이고요.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은밀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가 되지 않고 양쪽의 진술만에 의존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어갔었고, 의뢰인은 합의된 성관계였고 어떠한 강제성도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진술을 유지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의 주장과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해주었던 판결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이죠. 2023년 5월에 선고된 판결문이고요.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문땡땡과 2021년 10월경 주점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2년 3월경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9일 새벽 3시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비가 그칠 때까지만 쉬었다 가라고 말한 후에 침대 위에서 잠들어 버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또는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양쪽의 진술이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거든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에 구로 근처에 있는 헌팅포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에 같은 곳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된 대화 내용은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에 그쳤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라든지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대화는 나누지 않았었고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저녁 9시경에 본인의 집에 들어왔고, 저녁 11시가 다 된 시간에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우리 집에서 함께 더 술을 마시자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의 의사가 진심인지를 물었었고요. 어디에서 술을 마실 것인지를 고민하자,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2시까지만 영업하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자신의 집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과 종이컵 그리고 또 안주를 사오면 자신도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된 사실이거든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누웠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5시 30분에서 5시 50분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섰고요. 피해자는 새벽 6시 5분경에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죠. 오빠 왜 그랬어? 우리 집 캠에도 다 찍히는데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어서 새벽 6시 36분에 112에 전화를 해서 아는 오빠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그 오빠가 내 동의 없이 콘돔도 끼지 않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새벽 6시 44분경에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와 같은 강간 사실에 대해서 말을 했으나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는 것,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상황 파악 등 대화를 해본 뒤에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경찰관분들은 돌아가셨고요.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있을 때 허락도 없이 콘돔도 안 끼고 성관계를 한 거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피고인이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사과를 했었는데, 그 사과를 받고도 이틀 뒤에 바로 고소를 진행해서 사건이 입건되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녹음이라든지 녹화가 없는 사건이었고요. 결국에는 순수하게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했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변론을 해서 무죄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자는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쯤 비가 많이 내렸다. 피곤해서 피고인에게 비 그칠 때까지만 쉬었다 가라고 한 다음에 본인은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는 내가 누워 있었고 가운데 고양이가 있었고 침대 끝쪽에 오빠도 누워 있었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잠이 들었고 자는데 갑자기 성기가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당황해서 피고인의 어깨 쪽 상체를 세게 밀었는데 피고인이 상체를 밑으로 힘을 줘서 내 팔을 밀면서 성행위를 했고 나는 생리 중이었는데 피가 많이 나왔고 그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 생리 중이라 피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생리 중인 것을 몰랐네 라고 하면서 성기를 조금 더 움직이더니 뺐다. 나는 화장실로 씻으러 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씻으러 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나는 피고인에게 잠깐 옆에 앉아봐라. 지금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나갔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내가 헐키고 소리를 지르거나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멈추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할까봐 두려웠다. 생리 중이라 피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성행위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고 피고인은 성행위를 멈추고 내 몸에서 내려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저희 피고인과 저희 대리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받아왔었는데요. 이 진술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실에서 술을 마실 때 홈 카메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유튜브를 보았다. 고양이를 불러서 놀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함께 고양이를 쓰다듬는 스킨십이 있었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많이 왔다. 피해자가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술 마시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했다. 피해자가 또 자고 가라고 했고 나는 이번에는 알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편한 옷을 주었고 피해자는 방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는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에 피해자가 잠깐 거실에 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고 내가 따라가 들어갔다. 방에 들어갔는데 옷장과 침대 사이에 자리가 있길래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서 자겠다, 혼자서 자라 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침대가 커서 괜찮아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에게 뽀뽀 두세 번 정도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사이에 내 왼팔을 넣어 팔베개를 해주기도 하였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피해자는 신음을 하거나 몸이 떨리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고요. 왼팔로는 피해자의 팔베개를 해주고 있어서 바지를 벗기지 못했고 피해자가 허리를 살짝 들어줘서 그 바지를 벗길 수 있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로 대화는 없었고 신음소리만 있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더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고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을 시키는 것에 저희도 강조점을 두었었던 진술입니다.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콘돔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입고 있던 상의에 사정을 했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씻은 후에 나도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씻고 나오자 피해자가 소파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왜 그랬어? 라고 묻자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금 혼자 있고 싶다, 집에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나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거실에서 내 옷을 갈아입다가 팬티가 방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일단 바지만 입고 팬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자세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시피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양쪽의 진술만 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나가는 상황에서도 바지를 어떻게 입은 건지 팬티를 어떻게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진술을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러한 상세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본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어서 밀치면서 일어났다 하는 진술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피고인은 서로 침대에 누워서 대화가 있었고 잠이 들기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서 교감하에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도 성관계 하는 당시에 의식이나 정신이 있으면서 성관계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신음을 표현하는 등 정상적인 성관계였다라는 진술이 이루어지면서 양쪽의 진술이 완전하게 대치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와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 무렵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가늠하는 의사로서 이 사건 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연 이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음직하지 못하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단지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6개월 전쯤 딱 한 번 만난 이성인 피고인에게 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편의점으로 온 자정 50분경까지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렸고, 얼른 와, 졸고 있다고 빨리 날아와 와 같이 피고인을 재촉하기도 하였는데요. 피해자도 어느 정도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점을 굳고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판부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스킨십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스킨십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도 자연스럽다. 만일 피고인이 허위로 스킨십 사실을 꾸며내고자 하였다면 손을 잡았다는 것과 같이 비교적 약한 정도의 스킨십이 아니라 키스 등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였다고 꾸며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유의미했었는데요. 저희도 사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성관계 이전에 자연스러운 스킨십 여부가 있었는지가 항상 또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 준비를 할 때 이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손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키스라든지 그 이상의 애무라든지 그런 스킨십 등을 진술 과정에서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키스나 아니면 그 이상의 스킨십이 없었더라도 손잡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만 진술한다면 충분히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이 진술이 잘 이루어져서 재판부도 그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자리 제안을 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자리가 끝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며 옷을 내어주고 함께 침대에 눕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보면은 피해자는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 대한 경계가 풀림과 동시에 이성적 호감도 커진 것으로 보이는 바,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서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전에 침대에 누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진술에서 피고인이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에 대해서 피해자 스스로 먼저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새벽 시간대에 집에 남성인 피고인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옷을 갈아입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옷을 주어 방으로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잠들기 전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 자도록 하였는지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식에 반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당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피해자가 벽면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옷장 쪽을 바라보았을 경우 당연히 고양이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해자는 고양이만 기억나고 마치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면서 한 스킨십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킨십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다시 단호하게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본인이 유리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던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변론 과정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는 근거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집에 홈카메라가 있었는데, 이 홈카메라의 존재에 대해서 피해자는 술을 마실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우리 피고인 쪽에서는 술 마시는 도중에 홈카메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대치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실 때 내가 냉장고 위 카메라를 보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보는 홈카메라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원래는 거실 쪽으로 카메라를 해놓는데 출근하거나 밖에 나가면 고양이가 안 보여서 현관 쪽으로 돌려놨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저희가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홈카메라 영상을 보면 촬영 방향이 현관 쪽이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부합한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 직후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왜 그랬어? 우리 집 캠에도 다 찍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문자 내용을 보냈거든요. 만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홈카메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홈카메라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카메라에 찍혔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홈카메라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라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재판부가 정리를 해 주었고요. 저희가 주장했던 변론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만하다라는 판단을 해 주었는데요.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재판부는요, 피고인의 진술은 스킨십의 내용, 성관계 시작,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까지도 그대로 진술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 경험한 기억 그대로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행위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깨어 있었다, 얼굴을 직접 보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냈던 신음소리라든지 몸의 떨림은 자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피해자가 자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신음을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만졌는데 지속적으로 같은 반응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깨어있어서 그 반응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술했고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요, 피해자가 눈을 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명이 없어서 어두웠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잠에서 깼는지조차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스킨십을 할 때부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진술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도 가감없이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보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생각한 이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일관되게 진술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관계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서도 피해자의 태도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하고 넘어가겠다, 인정하지 않으면 홈카메라 동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의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속옷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었거든요. 경찰에서는 속옷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제출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사건 직후에 속옷을 버렸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을 해서 DNA를 채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례에서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자는 제안을 수사기관에서 했지만 이조차도 방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반된 태도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진실에 기반해서 증거를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좀 모순적이지 않나? 라는 지적을 재판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만일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속옷을 제출할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성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강간이 아니었는데 밝혀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재판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찾아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연락해서 상황 파악 등 대화를 먼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사건 접수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이러한 사정도 저희가 증거 기록에서 꼼꼼하게 찾아서 주장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요, 재판부는 성폭력을 당해서 경황이 없고 화가 났을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이 증거인멸을 따져서 사건 접수를 결정하는 모습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피해자는 곧바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상황을 잘 모르니까 피고인과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진실이라면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하거든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건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제 사실은 성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화를 나누고 사과와 범행 인정을 받아낸 뒤에 고소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었던 점이 이상했다라고 재판부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남성 피해자분들이 여성분들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해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요구를 많이 받으시고 실제로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다 보면 그게 뭐 도의적 사과가 됐건 혐의 사실로 인정하는 사과가 됐건 일단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잘 넘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대부분의 남성 의뢰인분들
분들께서는 사과 문자를 보내시고 사건 의뢰를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문자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무죄를 받아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변론했던 내용을 재판부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신아는 공무원이었고 사건이 접수되면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일단 사과를 하고 사건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라는 직무교육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셨는데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성범죄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매뉴얼에 대해서 본인이 듣고 교육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셨고 당시에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것일 뿐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라는 저희가 변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화가 풀릴 것 같고 고소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한 점,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으로서 공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할 경우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어서 공무원을 사직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사정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재판부에서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는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증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었고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를 시작하였을 당시에 알코올이나 수면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고 하면서 판결문을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양쪽의 진술이 대비되는 부분에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유무죄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최대한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들을 진술로서 증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재판부도 그 점에서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 사건처럼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사건 초기에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건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일들을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또 그 부분이 진술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로 이어지게 되면 하지도 않았던 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성 있는 피해자분들의 피해 호소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사건의 초기부터 사건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실대로 또 구체적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술을 변호사님들과 함께 상세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게 억울함이 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억울한 일이 생기셨을 때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또 구체적인 진술 준비를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없으시도록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의 석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